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력을 좀 보여주다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면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도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난해할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할 좋은 종목과 전략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는 쉬는 날인데 추석 연휴인데 22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이제 열리죠. 예정이 돼 있고요. 네. FOMC에도 이제 다음 주인데 금융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하고 계셔요. 특히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잖아요. 선물 하나 주고 가야죠, 사실 이때쯤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10월 말 퇴임이니까 요즘 6주 간격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고 나서 10월 하순에 한 번 더 회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퇴임할 텐데 그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둔 드라기 총재가 과연 여기서 뭔가 또 획기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가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라가르드 지금 22 총재 내정자한테 후임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야 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시장 22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자 하는 어떤 22 관계자들의 발언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쪽에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예. 주로 이제 EU내 중앙은행 총재들인데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무슨 프랑스 예. 중앙은행 총재 이르기까지 그러다가 바이트만 총재 독일의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도 약간 그래요. 지금 우선 보시면 독일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독일 국채 수익률의 이 Y축을 보시면은 예. 마이너스 0.581입니다. 우리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제법 올라온 거죠. 그렇죠.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온 겁니다.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예. 자, 이게 결국은 뭐냐. 또 하나. 이탈리아도 살짝 막 내려오다가 이태리 10년물이 지금 0.947입니다. 예. 지금 매일 시장 지표 체크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미국채 10년물 요새 얼마죠? 한 1.5, 1.6 정도 하나요?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 1.6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탈리아 한번 길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 그래도 한 7%대 금리는 돼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지면서부터 이탈리아 이렇게 주범이었지.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였던 만큼 막 올라가다가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인 국채 수익률 하락세. 많이 즉 빠졌네요.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앞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숫자가 나오죠. 그냥 0.947 이런 예. 식의 흐름입니다. 이때가 뭐였느냐? 2012년 7월 마리오 드라기의 whatever it takes. 무엇라도 하겠다. 유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이후였죠. 예. 그때부터 무슨 LTRO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미국이 하지 않는 회사채를 사기까지 해서 별의별 걸 다 사면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렸습니다. 예. 이탈 채권 가격을 끌어올린 거에다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흐름. 자, 그다음에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국채 수익률이 또 약간 끌어올리는 면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그 일주일 시차를 두고 열리는 연준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과정도 한 30분짜리 얘기가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끝나요? 예, 끝나죠. 이것도 한 30분짜리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탈리아 같이 불안한 나라의 국채를 사는데 네. 1%도 안 되는 수익률인데도 살까? 미국 거 사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유로로 환전해서 이탈리아 국채나 독일 국채 마이너스 0.7, 0.6, 0.5를 사더라도 이득인 거죠. 이게 남는 거예요. 예. 환해제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 금리가 높아서 환해제를 하다 보면 스왑 포인트에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 국채 가격이 확 떨어지면은, 즉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상황이라면은 예. 독일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그 투자에서는 이제 뭐 환해지를 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전부 먹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ECB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낮추자 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이제 너무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실망이 커질 수도 있는 국면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건데 네. 그 변수가 빚더미 얘기가 지금 나와요. 뭐 그거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몇 년 된 네. 얘기인데 계속 나옵니다. 그럼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보기 나름입니다.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아직도 시장의 주요 좀 이렇게 힘께나 쓴다는 운용 규모 크다는 자산 운용사들의 예. CIO나 CEO들은 네. 돈 더 풀어라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참 철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가끔씩 저 채권 애널리스트들 중에 철없는 주식시장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채권 시장만 철없는 게 아니고 채권 쪽도 마찬가지예요. 돈 풀어주세요, 돈 풀어주세요. 우리 들고 있는 채권 가격 더 오르게 이러는데 그래서 한번 글로벌 데트 해서 한번 구글에 들어가 보니까 예. 뭐 IMF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2017년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네요. 예. 2017년 말로 해서 184조 달러입니다. 184조에다가 곱하기 한 1,100 얼마 얼마 되는 거예요? 1,200 정도 할까요? 그러면 뭐 무슨 경이 나오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이 예. 선진국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 신흥국 같은가요? 예,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레스트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1950년대 이후로 특히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굉장히 글로벌리 부채는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신흥국 쪽에 이제 빚이 조금 급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퍼센트 오브 GDP입니다. 뭐 전 세계 GDP의 대비해서. 한 220% 정도 가까이 와 있네요. 뭐 그런 식이니까 빚을 낳고 해서 빚이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는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장이 조금 나빠서 왜 장이 이렇게 나쁘지 하고 이제 찾다 보면은 이제 기사 뭐 언론에서나 또 시황쟁이들이 이런 걸 막 찾아내죠. 갖다 붙일 때 그래야죠. 떨어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저금리 상황이니까 좀 빚이 이 정도 있어도 뭐 네. GDP 전 세계 GDP 대비해서 250%여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뭐 그거는 이제 예.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가요?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예.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시각이신지 이 전문가잖아요, 이쪽. 빚 많이 내서 예. 빚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부채를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개념을. 갖다가 굉장히 또 선호하기도 하고 예. 또 그거 갖다가 얼마든지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논리들이 많죠. 돈이 돈을 번다? 빚 내서 파산하고 그 와중에 챙기고 뭐 아주 극한적인 경우는 한 몇 년 콩밥 좀 먹고 오고 평생 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예. 트럼프 대통령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이 100bp만 내려주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은행권에 지고 있는 빚에 이자만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이 매년 절감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인가 봐요, 이분은. 빚부자죠, 빚부자. 빚부자. 어디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돈 법니까? 그쵸. 남의 돈으로, 눈먼 돈으로, 정부 돈으로, 예산으로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돈들 가지고 백으로 힘 이렇게 해서 다 해왔던 그런 세력들이고 알면은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 뭐 선친이 이룬 그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또 돈도 더 잘 빌려주죠. 금리가 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도 더 많이 더 잘 빌려줍니다. 그래서 빚 많은 사람들은 빚을 더 내고 뭐 천냥빚보다 만냥빚쯤 되면 이제 빚진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런 국면도 뭐 되고. 여담이긴 한데 재밌는 게 빚을 한 번도 안 내보고 은행 가면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잘 갚아야지 예, 빌려주고 예. 금리도 낮춰주고. 그런 사람들이야 빚이 뭔 문제냐. 특히 또 이제 기업 중에서도 빚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하는 있어요? 기업들 보고 바보라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그런 식인데 반면에 빚 없으면서 한다는 옛말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각의 차이고 또 처한 입장의 차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회사는 뭐 얼마나 빚 많은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초대형 IB죠. JP모건 얘기를 좀 해볼 것 같까 하는데 볼PP 지수? 이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 뭐예요 이게? 예, 뭐 개념은 저도 기사를 봐도 잘 안 잡히는데 예.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 최근에 이제 기사화하면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예. 소개가 된 개념인데요. 볼 PP. 예. 그러니 볼은 발로틸리티입니다. 변동성. 예. PP 이거는 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신없이 오타를 쳤는지 뭔지 몰라도 프레스 컴PP 해가지고 CONFEFE 해가지고 무슨 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갖다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졸다가 올렸는지 뭔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회자됐는데 싹 지웠어요. 트윗을. 트윗에서 지우고 나서 예.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볼 PP의 미닝 누가 알겠냐.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인조해 그냥 즐겨라. 이렇게 한번 또 트윗을 갖다가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용인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준다 시장에. 특히 2년물, 5년물 국채 수익률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국내 이제 이투데이 같은 매체에서 이렇게 뭐 그려놨는데 예. 뭐 이 지수의 0.6, 0.06, 0.10 이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올라가는 거 어쨌거나 트럼프가 시장 거래 시간에 올린 트윗 수하고 같이 움직이더라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기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블룸버그에서는 또 이런 그림도 있네요. 예. 이 검은색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 일평균 뭐죠? 한 달 동안에 에브리지 한 달간 일평균 몇 번씩 했느냐 예. 이런 얘기인데 요즘 같으면 한 20여 회를 하네요. 하루에 트윗을 20개를 올린다고요? 하루에 20개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한 시간에 하나씩 올린다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리트위트를 빼고 나면 이 정도 예. 뭐 이런 식인데 이때 취임 초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윗이 안 올라오는 시간은 새벽 5시부터 한 오전 10시까지래요. 그때 자는 거 아니에요? 그쪽 주무시나 본데 예. 오전 10시 같으면 출근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뭐 저기 탄력근무제를 백악관도 탄력근무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오죽하면 볼 PP 뭐 이런 것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죠, 계속해서 영향이 사실인데.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팔로우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예. 제작진들도 요즘은 또 이방카 얘기가 자주 올라오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근 며칠은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또 재밌어요. 이분 거 보다 보면은 얘네 성문 영어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굉장히 또 정덕객께서는 보시다 보면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올렸구나 싶은 것과 있어요. 옆에 누가 이렇게 뭐 올려라 보좌진이 이렇게 하는 보좌진이 거. 그냥 컨셉만 받고 이렇게 올렸다 싶은 게 구분이 되시죠? 대강 이제 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옆에서 써줬구나. 예, 그런 게 의중은 뭐예요. 담겼겠지만 그런 네.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윗이 이렇게 또 중요해지고 볼 PP 지수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만 지나고 나면 추석이에요. 네. 추석 연휴가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 만한 게 딱히 있진 않고. 그래도 재미가 없다고 해도 예. 그래도 우리 1900 깨질까봐 그건 다행이에요. 진짜. 1900 깨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우리 지난 8월 초 예. 그때 대비 지금 2000을 2030까지 지금 쭉 올라왔어요. 2000 안착이라고 봐야 되는 이 예. 상황. 그리고 환율도 1200원 내려왔으면은 한 달 전 대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10% 이상 조정이 나왔죠. 네, 예. 네. 지금 뭐 사실상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나스닥이 금년 들어서 22% 올랐습니다. 뭐 많이 힘드네 올랐네요. 죽겠네 하는 예. 와중에도 다른 데도 어지간한 데는 보면 10%대 조금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데 뭐 10%에 못 미쳐도 7% 내지 9%대 상승률을 보이는 증시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좀 이제 약간 삐리한 데가 의외로 선진국들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인데 물론 제일 금년 들어서 제일 낙폭이 큰 증시는 뭐 보나마나 아르헨티나. 아직 아르헨티나가 있구나. 예, 못 이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예. 2등, 3등을 가는데 그나마 이제 8월에 9월 접어들어서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예. 글쎄요. 여기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뭐 약간의 움직임도 있겠죠. 예, 큰 손들의 어떤 의지도 반영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지금 이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더 이어진다면 우리도 결국 플러스로 돌아설 만해요. 한 9개월 남짓 만에 예. 그런 식인데 오늘은 61선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코스피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조금 짙게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 5, 20, 60, 예. 61선. 그러니까 3개월, 거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동 평균이라 보면 되고, 예. 차티스트들은 이것을 갖다가 흔히 말해서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시장 내에 수급의 힘을 갖다가 나타낸다. 예. 21선을 갖다 단기 추세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뭐 내일 하루 더 남아는 있습니다만 이걸 올라서고 그 다음에 추석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결국 이것이 20위가 됐건 뭐 미국 해외 뭐 분위기가 어떻게 됐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또 무슨 폭탄이 터졌든 간에 예. 결국 여기가 저항을 확인하고 밀릴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우리 국채 선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채 선물 보시면은 국채 선물 차트인 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만큼 금리는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끊임없이 꾸준히 일정한 올라가는데? 상승폭을 올라오고 기울기를 갖고 있던 이것이 갑자기 꺾였네요.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밀립니다. 근데 얘도 지금 뭐죠? 61선? 추석 전에는 승부를 못 내겠다. 잘 모르겠다. 20이 보고 하자. 이런 분위기죠. 달러원도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가네요, 다. 예, 달러원도 보니까 딱 61선에 와 있네요. 61선에 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난번 이 4월 25일 갭을 갖다가 결국 채웠듯이 이번에 FMC 실망감 그리고 8월 5일 날 7위안 돌파 포치 뭐 이런 와중에 쿵쿵쿵 올라갔던 이때 생겼던 갭을 다 채우려면은 러플리 한 85원, 86원 정도까지 밀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61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일감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5일선 내지는 21선이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나겠느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예. 여기서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나겠느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서 그럼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혼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핵심은 그냥 저겁니다. 지금 여기서 섣불리 연휴 이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기도 아쉬웠을 테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조금 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20일에 이어서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연준과 예, 또 BOJ까지 확인하면서 예. 이 기술적인 관점은 이 점에서 한번 이렇게 주의하셔서 시장을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부의 좀 큰 흐름들을 확인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 상황은 조금은 관망하는 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부터 출발을 할 텐데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하루가 당겨졌는데 네. 뭐 주의할 사항이나 포지션상으로 지금 좀 특이한 점들이 발생하는 게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력, 배팅력이 좀 파생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3일 연속 개인의 콜 매수력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메이저들이 콜 쪽을 좀 털고 지금 풋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선도 약간 매도 배팅력이 약간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시장 조정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조정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중국 지표에서 중요 지표가 발표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입니다. 과거에도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 항생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안 좋게 발표 나오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리스크가 될 만한 중국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만약에 만약에 조정력을 준다면 이것을 이유로 인해서 시장 하락력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 리스크를 일정 부분 신경 써서 현금 포지션을 살짝 늘려놓고 월요일장을 맞이하고, 그 월요일장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판단하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9선을 살짝 넘기면서 흘러가고 있지만 선물 파동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거의 뭐 저항권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조정력을 받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조정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안 밀렸기 때문에, 과거에도 코스닥이 먼저 조정력을 받고 코스피가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선순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또 지켜야 돈을 또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돈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해 놓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상황을 보고 재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접근 방향성 일단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역시나 뭐 정치 테마 주들이 테마주의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화승 RN, 발음이 힘드네요, 이게. 화승 RNA. 네. 예. 이 종목이 오늘 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홍정욱, 그죠? 예, 전 의원이죠. 네, 홍정욱 전 의원, 지금 전 회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분 관련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젊은 친구들, YFM이죠. 이 멤버가 지금 이 화승그룹 회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분이 뭐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오늘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홍정욱 관련 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화승 RNA를 아침에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한 대략 14%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나왔지만 현재 이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밑으로 쭉 내려서 한번 재무 구조를 보면은 거의 지금 연매출액이 1조 원대입니다. 1조 원대고, 그리고 최근 좀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있었는데 2019년 들어서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확연하게 좋아졌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2,400억입니다. 좀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지만 2,4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349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로 조금 더 시세가
정치 테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은 좀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초가 오늘 종가 대비 밀려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공략 자리는 2,060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 좀 떨어져서 밀려서 오늘 종가 대비 밀려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접근하는 가격은 대략 한 2,000원 정도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하는지 밀려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진입 단가가 2,060원이 될 수 있고 2,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력이 나온다면 아무리 못 나오더라도 2,140원 내지는 2,15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력을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 2,000원짜리 있죠. 1,990원짜리가 깨지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1,950원짜리를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예요. 많이 좀 내려온 상황에서 첫 번째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혹여 죽더라도 평단만 잘 만들면은 단기적인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다. 이미 이제 정치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첫 상승력인데 그냥 다 죽겠습니까? 또 저평가고 실적도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만 잘 형성시킨다면 굳이 손절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한일 단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1,380원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 이왕 밀리는 거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만약에 밀려 들어갈 경우 대략 한 1,3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가 1,3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절 라인을 좀 더 밑으로 그냥 확 1,200원 밑으로 낮추고 차라리 비중을 여러분들이 좀 조율을 하셔서 평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이 빠지길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 가치가 1,073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43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회사고, 단조 쪽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한일 단조 지분을 보시면은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이 홍진산업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 홍진산업의 대표가 홍준석이에요. 홍준석.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그 안철수 의원 전 의원과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된다면 한일 단조가 안철수 관련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귀국할 의향이 뭐 아직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귀국을 하게 된다면 한일 단조는 안철수 관련 이슈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만 잘 형성하시고, 그리고 혹여 안철수 관련 이슈가 붙지 않더라도 평단만 잘 형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더 바라보시면서 평균 가격을 잘 형성시키시고, 지금 이미 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을 차라리 축소하시고 밑에서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푸드 회사이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매년 증가하고 있죠.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별반 다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2,244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911억으로 상당히 낮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슈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만 잘 만든다면 지금 현재 홍정욱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하고 있는 한국 프렌즈처럼 한국 프렌즈도 여러분들이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이 종목 또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이슈에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나오게 되면 매우 강하게 나오겠죠. 왜?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상당히 저평가니까 세력들이 작업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 시푸드도 여러분들이 평균 가격을 잘 형성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가격 대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한 5,700원대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5,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균 가격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시한 가격대 즉 5,100, 한 5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평균 가격 정도까지는 반등력이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다시금 4,900원. 그러니까 시장이 또 조정력이 온다면은 사조 시푸드도 또 일정 부분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 조정력으로 4,900원이나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려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특정한 이슈의 사조 시푸드가 또 강력하게 엮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치 테마에도 생뚱맞게 엮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일본 도쿄 올림픽으로 인한 방사능 문제로 또 엮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또 엮이면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미 지금 이때 8월 달에 들어왔던 강력한 거래량이 있죠.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바닥 매집력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평단을 지속적으로 재무제표를 믿고 끌어내린다면 추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강력한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그 LG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바닥과 탈피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2년간의 공사기간 끝에 이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광저우 공장에서는 이제 고해상도죠. 55에서 77인치 정도, 대형 OLED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OLED TV 시장이 고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내년 글로벌 OLED TV는 500만 대 이상, 그리고 2022년에는 1000만 대 이상까지 팔릴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OLED TV 수요에 대응을 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LCD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그 중국형 저가 LCD 패널 공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CD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도 좀 장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당분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LCD 부분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LCD에서 그 OLED로 차제 전환을 진행 중인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1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액 한 2조 원 정도까지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CD에 대한 부진을 OLED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로
만회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8월달 초부터 9월 초 정도까지 긴 흐름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했어요. 장대 양봉이 8월 말에 나왔고 지금 뭐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좀 버텨주기는 하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탈되지 않았어요. 5일 이평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 반등을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그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네, 15,500원은 이제 그 60일 이평선이 있는 가격이에요. 60일 이평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소형주 중에 하나를 볼 건데요. 그 NI 스틸입니다. NI 스틸은 그 문배철강이라는 기업이 대주주예요. 그 철강 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주에 그 종로구 3일빌딩 리모델링에 그 스틸 커튼 월이라는 이제 설치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스틸 커튼 월이 뭐냐면은 그 건물의 외벽과 공간을 칸막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벽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중 지지 등의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냥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뛰어난 특성, 디자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구조물의 건축물들이 이제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뭐 디자인 등의 유리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스틸 커튼 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형주긴 하지만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년 한 10%대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예상 이제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가 됩니다. PER은 한 6배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유자산도 꾸준하게 증가 중이어서 자산주로서의 매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I 스틸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주당 한 50원 정도 꾸준한 배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한 2.5%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회사의 유보금도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관련돼서 주주환원 정책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멘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역시 다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 돌파 이후에 이제 밀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이거는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5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 위치도 좋아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550원, 손절가는 2,25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LIG 넥스1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방산주잖아요. 그래서 방산 부분된 모멘텀인데, 일단은 대공포인 비호복합 수출 사업이 재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국방장관이 그 국내 방산업계 경영자들과 만났죠. LIG 넥스1,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이 참여를 했고, 하나디펜스가 만든 비호복합 같은 경우 대공포의 LIG 넥스1의 유도 무기를 결합한 무기입니다.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총 지출은 한 513조 5천억,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어요. 국방 예산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체가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방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사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하게 줄이고 기계화율을 끌어올려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도 이전보다는 커졌죠. 각국에서도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죠. LIG 넥스1의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요즘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LIG 넥스1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당겨서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지난달에 보시면은 국방 드론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국방 목적용 기술 개발 협약이고 향후 국방 드론 표준화 관련 사업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016년 초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양봉이 뜨고 있는 오늘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를 보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2,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에 대한 결과 확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말씀해 주셨어요. 궁금하네요. 안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뭐 일단은 가져가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상향 매집형 거래량에서 뭐 크게 뭐 거래량 엄청 커졌네요.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 거의 뭐 본전이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매도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 대략 7,450원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와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7,450원 정도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셨던 분들 네. 이거 약간 이익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봉 보니까 그래도 상승폭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어제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니까요. 예, 그래서 본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7,450원의 재공략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 지금 밀리면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그러면? 화승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네. 근데 이게 정치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저평가예요. 네, 그래서 시세가 단일 시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종가에 따라잡으려면은 소액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일 일정 부분 밀렸을 때 들어가면은 조금 담아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 대비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매수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밀려서 시작하면은 일단은 그게 이제 밀리는 게 크게 밀리면은 2,000원 정도짜리, 덜 밀리면 2,060원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판단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2,060원에 뭐 소량 잡고 뭐 2,000원에 조금 더 많이 잡으면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그 반등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뭐 2,060원, 뭐 2차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홍정욱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화성 RN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일 상승력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상승력이 한번 강하게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 RNA 일단은 좀 세세하게 공략을 해볼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잡으실 때 반드시 분할로 말씀해 주신 구간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요. 오현지 팀장은 필라코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필라코리아도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서 약간 뭐 밀려 있는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일 연속 음봉 나오다 오늘 일단 양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시켜 주면은 충분히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인지도가 확대되는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국내지만 앞으로 이제 미주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일 이평선을 다음 주 정도에 돌파해내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동안 이제 휠라코리아를 저가 매수한 게 이제 기관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기관의 매수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63,000원, 손절가 5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소형주가 NI스틸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NI스틸을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기술적인 거를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돌파 패턴이 나왔어요. 거래가 조금 더 붙어졌으면 좋았는데 이제 거래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뻔한 걸 밑꼬리를 들어서 올렸다라는 것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턴의 완성을 거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급 유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수급 한 번 정도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하면서 NI스틸로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요. 목표가는 2,550원이고 손절가 2,250원. 네,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딱 들어오시던가요? 또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네. 두 분이 뭐 그런 건 없죠? 네. 뭐 벽산이라는 벽산이라는 종목인데요. 건설회사죠. 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이 섹터 흐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건축 자재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천장재, 단열재, 외장재, 바닥재, 건축자재, 주방기기, 환기 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츠도 현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벽산 페인트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츠도 지금 오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렸지만, 그래서 이 벽산과 하츠가 일단은 홍정욱 관련 섹터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은 김성식 대표하고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MBA 출신이고, 그리고 벽산 창업주인 고 김인득 회장의 손자이자 벽산건설 김희철 회장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이 김성식 대표가. 그리고 이 김희철 회장과는 홍정욱 전 회장과 혼맥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회사가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2,368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1,429억이거든요. 지금 이 홍정욱 관련 주들을 보면은 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요. 아까 이제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던 고려 산업도 튀기 전에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낮게 시장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프렌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패턴을 좀 봐야 돼요. 한국 프렌즈도 제가 상당히 저평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냐면 홍정욱 관련된 가족하고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가족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아직 뭐 동문이나 뭐 지인 이런 쪽은 아직 상승력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가족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벽산을 마지막으로 상승력이 나왔으니 이제는 학교 동문이나 여러 가지 뭐 지인 이런 쪽으로도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순환으로 섹터로 흐름을 잇고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벽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한쪽 테마로 쏠리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아하시는 섹터가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산 가치에서 아직까지 좀 올라갈 만한 텀이 있는 종목들이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현진 팀장은 어떤 종목을 좀 특징주로 잡아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대신증권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일단 오늘 이제 자산 취득 결정이 있었어요. 287억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 종목이니까 287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확실하게 좀 시연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딱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배당을 그렇게 갑자기 크게 늘리면 다음번 배당에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유동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업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때는 단기 차익실현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제 그 중단기적인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보유 현금이 많거나 유동자산이 풍부하거나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증권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가려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 가야 되는데, 국내 시장이 최근 저점 대비 올라온 것은 맞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여건은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초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잡힌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둘 중에 한국과도 완전히 양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단순히 뭐 수입하고 화웨이 제재 완화해준다고 이 무역 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단을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수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크게 오르기도 어렵다라고 보니까 개별 종목 대응. 그런 시장이라면 증권주가 브로커리지 수익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증권주가 이제 브로커리지에만 너무 목매지 않고 사업 구조를 많이 다각화를 시킨 것은 맞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이 가야 펀드든 자산 투자든 대체 투자든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증권주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증권도 오늘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에 급등했지만 아마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만간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박정식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